이 사주를 보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뭐 연월일시가 있어요. 연월일 이렇게 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간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간목이라고 봤을 때 다 아시지만은 이 사주는 일간을 기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납니다. 그러니까 일간인 내 간목인데 이 일간이 갑을병적 무기경시 인계까지 있을 때 각각의 천간의 의미를 물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목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때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간목 아니에요? 밭전자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 게 갑자예요. 그럼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대지에서 싹이 올라오는 게 을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으려면 이 역학은요, 자연현상을 대입한 거예요. 지금부터 5,500년 전에 그 자연현상에 의해서 농경사에서 농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건데 그 먹고 살기 위한 거를 우리 인간을 위한 거이기 때문에 이 자연현상을 우리 인간한테 대입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갑을병적 무기 십천간과 지지를 맺는 겁니다. 물론 지지는 사계절, 계절의 의미를 부여하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역학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사계절이 없는 항상 적도국가, 아프리카 이런 데 사주가 아무리 좋게 태어난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이라는 거는 달이 지구를 12번 돕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전제로 해서 계절적 의미를 갖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이라는 거는 여기는 계절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월에난 간목이다 그러면은 이 가을에 들어간 신월에 태어난 간목이 어떤 일주를 갖고 있고 시와 연월이 어떠냐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8자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준이 100이라고 칩시다, 나를. 그러면 나를 빼놓은 나머지가 7자가 있어요. 7자가 있을 때 다 100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다 100이라고 쳤다 하더라도 여기만 200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요 자리가 누구 자리이기 때문에 어머니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어머니 자리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들어 있습니다. 10달을 들어 있을 때 그 안에서 내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뭐 다 아시지만 자본주의에서 잘 사는 길은 능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최고야. 부모를 잘 만나면 그 애는 태어날 때부터 몇천억 재벌가야. 그럼 능력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2배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사주를 이제 보는 방법을 연구하는 건데 이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이 사주를 이렇게 딱 놓고 이 사주가 어떤 의미냐 하는 걸 한눈에 읽을 수 있으려면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 사람이 어느 달에 태어난 일간인데 뭘 깔고 있느냐. 그래서 육식갑제, 갑자, 울축, 병인, 정묘 이 갑부터 기까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갑목이라도 갑자일주냐, 갑신일주냐, 갑진일주냐, 갑술일주냐, 예를 들어서 갑오일주냐 이 각각의 똑같은 갑이라도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걸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우리가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감정한다는 게 뭡니까? 운명을 감정한다는 거는 첫째로 이 사람의 직업관을 보는 거야. 직업관. 여기에 물론 사업이 됐든 뭐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직업으로 가야 될 거냐. 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과연 재물을 얼마나 갖고 있을 것이냐. 사실상 자본주의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남자고 여자고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구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재물이 얼마나 돼? 이 사람이 평생 먹고 속된 얘기로 거지 사주냐, 재벌 사주냐, 그냥 평생 직장 생활하는데 그냥 뭐 밥은 먹지만 그냥 그럴 거다. 이런 직업관을 이 사주를 딱 한눈에 읽으면서 이 사람의 직업관이 뭐고 재물운이 어떻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첫째로.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직업관을 볼 때요. 옛날에 이제 처음에 그 5,000년 전에 이 주역의 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아시지만은 5,500년 전에 그 중국에서 농경 부족 국가 아직 정식 국가가 아니고 부족 사회에서 주역의 원리를 가지고 한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자연현상을 설명을 한 뒤에 한 기원전 1000년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중국의 고대 국가가 만들어져요. 그게 하은주 시대입니다. 근데 그 하은주 시대까지만 해도 한 해를 바꾸는 기준을 뭘로 했어요? 동지를 갖고 했지요. 그러니까 동지가 지금 자월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자축인묘 진사에서 우리가 신유술에까지 갔을 때 12개월인데 12개월 계절적 의미인데 이 자월을 일본에다 놓은 게 이게 11월인데 여기에 동지가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1월에 그래서 천간은 간목부터 하지만은 지지는 자부터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왜 천간이 목이면은 간목부터 하면 지지도 임부터 해야 되는데 왜 자부터 했을까요? 그건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냥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역학을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으면 어떤 사주가 들어와도 그 이유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한 이유는 옛날에 5,000년 전에도 농경사회에서 동지가 되면은 밤이 제일 길고 요 동지가 지나는 날부터 뭐예요? 해가 길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해가 새로 시작을 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동지인 11월 그래서 자월 동지가 들어있는 자원을 일본으로 본 거고 이때를 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운주 시대에서는 동지가 설날이었어요. 그리고 자월에서부터 한 해가 시작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식 나라가 형성되고 주나라 때 주나라의 하은주 시대에서 주나라 때 하하고 은나라가 한 100년이 가요. 그런데 완전히 중국의 고대 국가가 형성된 건 주나라입니다. 주나라가 몇백 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바로 춘추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나라 때 문왕이 하도 춥단 말이에요. 이게 동지달이 얼마나 춥겠어요. 지금 우리가 동지가 지나갔지만 너무 춥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새해를 좀 바꾸자. 그래서 봄이 들어온다는 입춘을 기준하게 된 거예요. 이 입춘을 기준하는 이게 우리가 오늘날 정월이라는 인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월이라는 정월부터 자축 12월 인월 여기가 1월 이 인월에서 입춘을 기준해서 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이 돼서 봄이 들어가고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설날이 입춘을 기준해서 설이 된 거고 입춘을 기준해서 한 해가 시작하는 걸로 본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따지다면 엄격한 의미에서는 동지가 지나면 해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기원전 1000년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3000년 전부터 입춘을 기준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쭉 해왔으니까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춘을 기준해서 사주를 보는 거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직업이 정해져 있었어요. 공업은 없었고 농상사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라는 건 관료예요. 그리고 그때도 장사꾼은 있었으니까 상업. 그러니까 이렇게 또 뭐 가내공업으로서 수공업으로 뭐 쟁길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공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농공상사
이러니까 직업이 딱 사분류이기 때문에 사주를 갖고 당신은 농사꾼이야, 당신은 장사꾼이야, 당신은 공무원을 해야 돼. 이게 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관을 볼 때는 단순했습니다. 그 원리로 하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 사주는 공무원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아니야. 많은 걸 느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은 이 사주를 보면서 이 직업관에 대해서는 이거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은 농공상사가 구분이 없어요. 지금은 농업하는 사람이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을 하면 뭐예요? 물건을 팔아.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농공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볼 때 농공상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은 공직자를 가는데 이 사람은 군인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검찰 계통이라든가 판검사를 한다든가 의사라든가, 이거는 눈에 띄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 직장을 다닌다든가 무슨 장사, 이거는 사주 갖고 구분해내기가 아주 지금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면서 한눈에 이 사람은 절대 사업가 사주는 아니다라는 건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뭘 보고 읽느냐 하는 걸 제가 이제 그 원칙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돼. 제가 오늘 일찍 오신 분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참 공부는 했지만 엉터리로 배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좀 누군지는 모르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본인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분 사주가, 제가 저것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주 원칙을 정확히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이연령 비연령으로 아무거나 막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좀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일례를 들겠는데, 어떤 분 사주가 이런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병신월에 난 임수입니다. 그럼 이 사주를 딱 보고 한눈에 읽어야 돼. 이 사주는 죽었다 깨나도 사업가 사주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한눈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사업가 사주가 아니고 사업하면 이 사람은 거지 됩니다. 근데 그걸 살아나는 길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용신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용신이 금입니다. 이 사주는 용신 뽑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겠어요. 이 사주는 무조건 금이 용신입니다. 금이 용신인데 아무리 신월에 났다 하더라도 이건 금이 용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눈에 읽습니까? 자, 금이 용신인데 이 사람이 지금 위에 병화가 2개가 떠 있어요. 그리고 오화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는 자오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라는 거, 이건 나하고 비견이니까 이건 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천간의 임수가 지지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수국화 다 이렇게 재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게 편제 아니에요. 그죠? 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리대로 하면 편제니까 이 사람이 뭐 벼락부자 된다? 그런데 이게 병임충이죠. 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제를 얻을 수가 없는 사주예요. 충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처럼 주식 투자한다든가 무슨 부동산, 그렇게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야.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좀 사기 기질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장사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수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기 임수가 있지만 여기 경금이 있고 여기 무토가 있는데, 일단 이 무토라는 건 이 사람의 직업입니다. 관이거든요. 그죠? 관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안에 내편이 들어있어. 내편이 들어있고 관이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려고 그러면 망하지만은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살면은 살아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엄연히 이게 쟤입니다. 자기 부인이야. 그러니까 부인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임자가 있고 일례를 들어보겠어요. 임자가 있고 이게 경호라고 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충하고 이렇게 되는 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충은 이거는 이 사람이 돈을 밝히면 이건 100%. 그리고 이게 금이 용신이라는 거는 이제 금에 대한 의미를 하겠지만 금이 용신이라는 건 일단 이거는 금 자체가 공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정상적인 월급 생활을 하고 공기업체든 자관 공무원이든 공직을 가지를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을 갖고 있는 사주인데 이 사람이 재를 밝히잖아요. 재를 밝혀서 이렇게 좌우충이 되면 이 사람은 가정이 깨집니다. 즉 바꿔 얘기해서 뭐냐면은 요게 요렇게 요게 수국화 재인데요. 요게 재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갖잖아요. 사업을 돈을 많이 하면 이 부인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별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축이라도 이 축하고 이 축은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는 걸 앞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관을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런 사주를 한눈에 보고 이거는 이렇게 축이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 사주는 죽었다 깨내도 사업을 하면 망할 사주지 절대 사업가 사주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눈에 읽어야 돼. 그러면 이 사주를 따왔을 때 뭐 해야 되냐? 당신은 직장 생활하면 됩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고 돈을 탐하지만 마라. 예를 들어서 같은 공직자인데 이 사람이 죄를 밝히고 비리를 저지르고 돈 내면 현역이 돼서 그냥 막 받아쳐먹고 이건 분명히 물론 대운을 봐야 돼. 대운을 봐야 되지만 분명히 이건 무조건 공직생활을 못하고 감옥행위예요. 근데 그것만 안 하면 정상적으로 정년퇴직해서 살아가. 그러면 그 대신에 이 사주가 절대 사업가 사주가 아니라 큰 부자 사주는 아니야. 부자 사주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주가 부인하고 이별하고 못 살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갈 거지만은 그걸 보고 사주를 보고 한눈에 이 사람의 직업관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옛날에는요. 직업이 이 사람은 농업을 해. 이 사람은 공업을 해. 이 사람 뭐야. 이게 딱딱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농공상이 구분이 안 돼. 지금은 뭐 장사 뭐든지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직업관에서 이 사람은 공직에 있을 사람. 이 사람은 공직인데도 뭐 검찰을 한다든가 군인을 한다든가 군공겸이다. 또는 의사 사주도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의사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구분을 하지 그 이상 세부적으로 뭐 무슨 장사 그거는 이 사람은 사업가 사주입니다 라고만 하고 그 보러 오는 사람이 할 때 구체적으로 직업을 물어봐도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직업에 대한 거는 지금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직업의 숫자가 옛날에는 1000개 미만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업 수가 얼마예요? 20만 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이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은 공무원이 할 사주야. 이 사람은 사업할 사주야. 이 사람은 뭐 장사꾼을 할 사주야. 이 사람은 뭐 의사 사주야. 이런 식으로만 딱 한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뭐 장사를 하는데 무슨 이것까지는 딱 찍으려고 애쓰진 말아요. 그거는 안 맞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관을 보면서 재물운을 봐야 돼요. 재물운을 봐야 됩니다. 우선 돈을 많이 벌어야지 풍족한 거야. 사람이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나도 내 손녀가 있고 그런데요. 내가 30대 때 박사학위 따려고 애를 쓰고 또 대학교 시간 강사하고 막 사는 게 하도 힘이 드니까 내 자식을 솔직히 못 보는 날이 허다해. 아침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고 내 자식이 이쁜지를 몰랐어.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여유가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 자식이 난 자식 손자 손녀는 지금 보면 이쁘단 말이야. 그거는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야.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아량이 있습니다. 너무 생활에 쪼달리고 사는 게 힘들고 촉박하면 사람이 야비해져. 그렇죠? 이건 뭐 필연적이야 누구나. 목근육이 포도청인데.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 심성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물운을 이걸 갖고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는 한눈에 딱 이건 뭐 아주 쉬운 사주지만은 한눈에 이 사람은 절대 재벌 사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려고 들질 않아야 돼.
그러나 양심적으로,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법을 지킬 줄 아는 사주야. 예?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직업을 갖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살면 큰 부자는 아니래도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 거야. 그냥 중상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운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운이 만약에 5라고 봅시다.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옛날엔 65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85까지 하세요.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평균 수명이 90살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미 70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5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양이니까 남자 양녀니까 이제 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을 병, 정 이렇게 이제 간다고 칩시다. 신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운이 흘러갔다고 봐요. 그러면은 물론 사주를 볼 때는 이 원국도 중요하지만 원국보다는 사실은 대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주를 볼 때는. 그러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주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성공할 수 있는 사주냐 아니냐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닌가. 이 사람은 큰 인물이 되겠다 안 되겠다. 사주를 딱 한눈에 볼 때 그게 눈에 딱 들어와야 돼. 이 사람은 그래도 인물이 되겠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큰 그릇이 되겠어. 하는 게 이 사주 원국에 딱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주 원국이 좋아도 성공하냐 하냐는 거는 대운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이 좀 나빠도 대운이 좋은 사람과 사주 원국은 아주 좋은데 대운이 용신하고 거꾸로 흘러가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사주 원국은 나쁜데 대운이 잘 흘러가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운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공하는 사람은 원국도 좋고 대운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원국도 좋은데 대운이 좋게 흘러갈 그때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대운이 70에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물론 옛날에 강태국이 물론 70에도 재상을 했어. 그렇지만은 일단 성공을 하려면 그래도 대운이 30대쯤 들어와서 70까지 만약에 목화용신이다 그러면 30대 임묘진 사오미를 쓱 가야 돼요. 그러면 원국이 좀 시원찮아도 이 사람은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은 돼 있구나. 그래 놓고 이 사람의 직업관이 어떤지 재물운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 먹을 만한 사주로구나. 이 사람이 거지 사주로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지 사주면 아주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상담할 때는 이것도 일종의 컨설팅업이에요. 컨설팅업이기 때문에 격려를 해야 돼. 힘을 주고. 그러니까 아무리 거지 사주를 하더라도 당신 평생 빌어먹으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오. 격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이 직업관과 재문으로 본 다음에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배우자 운을 보는 거야. 근데 이 배우자는 물론 남자와 여자와 다르지요. 남자는 재물이 배우자야. 그러니까 재물운을 보면서 배우자 운을 볼 수 있어. 요 그런데 여자는 배우자 운이 관이지요. 그러니까 관이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걸 이제 물론 봐야 됩니다. 근데 관이 시원찮아도 여기 대운이 잘 흘러가고 용신으로 흘러가면 절대 이혼을 안 하고 일시적으로 별거할지언정 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건강운을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사주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 직업관도 괜찮고 이 사람이 거기서 재물운도 괜찮고 처덕도 있고 다 좋다. 그런데 건강운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건강, 이 사람이 그럼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가 하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한눈에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갖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일단 이 병화가 일단 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병화라는 게 사주에서 우리 신체에서 어디예요? 우리 심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놀려면 안 됩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오면 아, 당신은 심장이 약하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술을 과하게 들으면 안 되고요. 적당히 들 때 심장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대운이 만약에 나빠서 만약에 그 충국이 심화되면은 그 대운에 이 사람은 심장 질환이 걸릴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 아주 쉬워요. 사주에서 뽑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건강운에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건 학문적인 거니까 남자 사주의 경우에 예를 들겠는데 이 사람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좌우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게 충이 되어 있습니다. 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이 자수는 이게 생식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을 남발하면은 반드시 비뇨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오면은 성생활을 조심하고 우선 깨끗한 성생활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잠자리를 함부로 굴리지 마십시오 하는 걸 꼭 주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운은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은들 뭐 할 거예요. 그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건강운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자식운이야. 이거는 노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와 자식운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사주에서 연월, 연월은 이게 부모야. 부모고 물론 이건 나고요. 여기가 시가 놓으면서 자식입니다. 놓으면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놓으면서 자식인데 단순하게는 요 시가 놓으면서 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십신이론의 의미를 아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십신이론의 의미를 아시라는 얘기 뭐냐면은 남자 사주의 경우에는 남자 사주의 관이 자식이죠. 아들은 편관이고 딸은 정관이죠. 육신론에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는 걸 물을 분은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자식에게 관이 이 사람이 자식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관이 자식일 때 물론 시를 보면서 이 관이라는 자식운이 어떤가를 편관, 정관의 의미를 대입을 해서 이 사주에서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식운을 보고 그 다음에 시의 의미를 갖고 시와 요 대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후다 그러면 50대 이후가 노후일 거 아니에요. 요새는 50대도 일 암만 뭐 정년퇴직이 빨라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60이 넘어갔을 때 노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대 이후의 대운을 보고 이 사주에서 이 사람의 노후가 어떻겠다는 걸 판단. 이 정도만 보면 이 사람 사주 다 본 거 아니에요? 뭘 더 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한 해 한 해 오는 세운이 중요한 거야. 그럼 올해가 경인년이야. 그 이 사람 사주에서 경인년이 어떠냐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올해 한 해 운, 요거는 올해 한 해 운이야. 그럼 이 사람이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만약에 뭐 계묘대운에 있다. 예를 들어서 계묘대운에 있다면 계묘대운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경인년이라면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 경인년이 이 사주에서 어떤 해인가? 이 사람 올해 좋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인성과 식신이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 사람은 그래도 바쁘게 움직이고 일을 하려고 애를 쓰라. 그런데 그 의도대로 자기 마음먹으로 온 대로 일단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사주를 갖고 이 사람의 직업관과 재물운을 한눈에 읽고 배우자운이 어떤지 그 다음에 건강운이 어떤지 노후가 어떤지 그리고 올해운이 그러면 그 사람 사주 다 봐준 거 아니에요. 뭘 더 봐요 그 다음에. 그때 이 사주가 훌륭한 사주다.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주다 하는 걸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고 그리고 대운을 보고 그때 근본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월지예요. 월지. 그러니까 여기를 200으로 치니까 월지와 이 월지 속의 일간이 뭐냐를 보고 이 사람의
나머지를 보고 대운을 보고 저런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대입을 할 때, 야, 12운성도 있고, 또 여기다 또 신살도 있잖아.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오묘는 뭐예요? 도화살이야. 그 다음에, 인신사에는 역마야. 그럼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도화, 역마, 화계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보고, 야, 이 사람은 당신은 참, 도화살이 심하니까 주색잡기에 빠져있다. 결국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죄송합니다. 여자분이. 남자로 태어나서 곧고추 달린 사람이 내 사주에 도화가 없다 하더라도 10기집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사주에 도화가 없으니까 죽었다 깨나도 당신은 견눌질 안 할 거요. 맞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우리가 사주에다가 예를 들어서 12신살 다 집어넣고 12운성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다 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고. 역학은 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답을 말해줘야 돼. 당신 올해 운이 좋다 나쁘다. 당신 돈이 얼마쯤 있을 거요. 당신 가난뱅이 사주요. 당신 이별할 사주요. 한눈에 맞딱 찍어 얘기를 해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많은 이론을 다 대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원칙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많은 이론 중에서 어느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2운성 이론을 봅시다. 그러면 12운성 이론이 예를 들어서 12운성 이론을 맞는다면은 12운성 이론을 사주에다 다 대입을 해봐요. 그 대입을 해서 그게 맞는다면은 딴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12운성 이론은 불교 원리예요. 윤회론적인 불교 원리를 사주 이론에다 대입을 한 거야. 그러면 그거는 춘추 전국시대 때를 넘어가서 사실은 당나라, 불교가 가장 번성되어 있는 당사주 입장에서 대입된 거야. 그거를 그 기본 원리도 모르면서 지가 책을 쓰고 지가 가르쳐. 12운성원질이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사주 처음부터. 그거 아니거든요. 12운성 이론은 당나라 때, 당사주라는 게 뭐예요? 사주 이론이 어려우니까 끼만 갖고 대입한 게 당사주야. 근데 이 당사주가 어려우니까, 그 사주가 어려우니까 당사주를 집어넣으면서 그때 불교 원리를 대입시켜서 정리한 게 12운성 이론이야. 그러니까 12운성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나서 죽고, 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이어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분석을 해서 우리 사주에 대입을 한 건데, 당사주가 안 맞듯이 12운성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거야.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은 12운성 이론만 갖고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화가 있어요. 이 병화는 인에서 장생이야. 장생이라는 게 가장 시작이야. 가장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장생이야.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인을 장생이라고 그래요? 자, 해가 인시가 되면 또 3시에서 5시 그 사이에 반드시 해는 떠요. 그러니까 해가 떠올라와. 해가 대지에서 해가 싹 올라옵니다. 이 올라와야 태양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에서 지지는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4계절을 갖고 한 건데, 이 인이 우리가 1월이지만 봄이야. 봄의 시작이야. 그럼 왜 봄의 시작이라고 그래? 여기서 태양이 이때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면서 오기 때문에 여기가 장생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딱 해가 떠오르니까 병화는 인을 보고 있다면 이때부터 해는 떠오르는 거니까 병화는 아주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화는 인을 보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장생이니까. 12운성으로 봤을 땐 반드시 좋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으로 봤을 땐 병화는 장생이고 인묘 장생 다음에 뭐예요? 닦게 될 거 아니야. 욕이야, 욕. 그죠? 장생, 욕. 그 다음에 대야. 진이 되면 대야.
그 다음에 사가 되면 생욕대 뭐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녹이죠. 관이라고 그러면 이상해. 녹이라는 건 뭐냐면은 직업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오가 되면 가장 중천에 올라오죠. 태양이. 그러니까 가장 왕이야. 그리고 이제 지는 거야. 삼여절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다시 태어나고 12운성이야. 만약에 모든 갑을병정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이 원리대로 맞는다면은 12운성만 가지고 사주 보면 되잖아. 따질 필요가 없어. 근데 왜 12운성을 적용을 안 합니까? 그게 일부만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왜 일부만 맞을까? 그럼 어떤 때는 12운성을 적용하고 어떤 때는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병화 같은 경우는 장생의 원리를 집어넣으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했을 때 이노래난 병화다. 이건 태어난 월주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그 좋다는 얘기 뭐야?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경우는 물론 여기에 이렇게 인신충이 되면 문제가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이노래난 병화다. 이 사람 무조건 어머니 덕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 어머니 자리야. 그래서 당신은 일단 어머니를 잘 만났어. 그래서 어머니를 잘 만나고 이 병화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밑에가 조금만 받쳐주면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가진 사주야. 한눈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운성 이론이 부분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일례를 들어볼게요. 자, 병화 대립되는 정화를 하나 봅시다. 그러면 정화의 의미는 뭐냐? 정화는 태양의 의미가 아니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역할하는 게 정화야. 그러니까 정화라는 거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해가 이제 서산으로 지고 해가 서사진으로 지고 꺼지고 난 다음에 달이 뜹니다. 그 달에 뜨는 은은한 빛, 또 한여름에 또는 낮에 태양이 내려쩝니다. 내려쪄서 해가 지고 나면 땅 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 이게 정화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기운이 올라오는 모형을 보고 그린 게 정자야. 이 한문 안에 정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병화는 대지의 모든 사람한테 밝게 비쳐. 그래서 병자를 이렇게 그릴 거야. 이게 태양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정화는 인해서 장생이냐? 아니야. 생각을 해봐. 해가 뜨면은 정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해가 뜨면 달은 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가 뜨면은 정화는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해가 떠 올라오면 정화는 잘 역할을 못 하는데, 그러면 해가 떠 올라오고 밝아지니까 이노래난 정화는 해가 뜨고 밝아지니까 이 정화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걸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원리는 장생 원리가 이 정화에다 집어넣으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12운성 이론을 부분적으로 어떤 땐 적용을 해서 보고 어떤 땐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살도 무시하면 안 돼요. 신살. 뭐 역마, 도화, 화계, 또 그 외에도 많은 신살들이 있어. 그때 어떨 때 신살을 적용할 거냐 하는 걸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도화살이 있네, 이 사람은 역마살이 있네, 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천을귀인을 가져 있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어떤 때 적용하냐 이거예요. 그 적용하는 기준 원칙을 알아야 돼.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사주를 한눈에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 지지에서 지지는 자, 갑을병정은 목화토금수, 갑목을목, 화, 병화정화, 화, 대지, 무토기토. 그 다음에 그 대지에서 결실을 만든 게 뭐 다 아시겠지만 높아시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배우신 분이 있을까봐 얘기해요. 야, 딱딱하게 굳어있는 새는 경금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은 신금이고 다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렇게 배워갖고는 죽었다 깨도 사실 못 배우는 거예요. 역학에서의 경금, 신금, 이 금이라는 개념은 자 4월이 되면 꽃이 펴요. 그죠? 그 꽃이 왜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야. 4월에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서 가을이 되면은 7, 8월 음력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어. 즉 꽃에서 열매를 맺는 걸 의미하는 게 경금이야. 그러니까 경금, 신금 그 열매를 맺은 게 경금이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신금이야. 즉 딱딱한 근데 일반적으로 열매는 딱딱하죠.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딱딱하게 굳은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금속이 경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금일주란 뭐냐? 열매의 결실을 맺은 사람이야. 그러면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돼? 심지가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념 있고 강하다는 의미지. 이 사람은 강철 같은 사람이야. 그럼 말이 되지 않는 소리야. 그런 식으로 봤더니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 못 푸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거는 열매를 결실을 맺은 거야.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신금이야. 그럼 한 가지 높아심에서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사주를 딱 보면 전 장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여러분들도 금방 그거를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여자 사주를 딱 보고 이 여자 사주에 이 사람은 얼굴이 못생겼다 잘생겼다 검하다 하얘다는 거 그냥 한눈에 읽어요. 그 뭘 보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해월에 난 신금이다. 이건 백옥같이 이뻐. 거의 백옥같이 이쁘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신금이 씨앗이야. 예? 예를 들어서 복숭아에 있는 씨앗. 그 다음에 대추 씨앗이야. 그 씨앗을 물에다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어튼 사람도 자꾸 10번만 닦으면 어떻게 돼? 하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갖고 그러면 같은 값은 다 엉치만 우리가 옷을 잘 입으면 이뻐 보이듯이 자꾸 가끔은 못생긴 사람도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이 사람은 참 인물 여자라면 참 잘생겼겠다. 한눈에 읽을 수 있어. 자, 이런 건 아주 쉬울 거란 말이에요. 오래 난 병화야.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론 일단 오래 난 병화는 물론 여기가 병신이면 좀 달라요. 여기가 병신이 좀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래 난 병화 요 자체로는 여자라면은 일단 검은 쪽일 확률이 많죠. 한여름에 태양이 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모든 게 다 검게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자 인물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그냥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경금은 열매고 이 신금은 씨앗이에요. 그죠? 씨앗이야. 그런 원리를 알면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은 뭐 딱딱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열매를 맺고 이 안에는 씨가 신금이야. 그런데 그래서 갑서부터 계수까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임수는 물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임수는 땅속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개념 자체가. 그래서 봄이 되면 이 물이 뭐예요? 위로 올라와. 지금 올해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육식갑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올해부터 구근이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눈이 많이 온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갑목인 나라야. 예? 그래서 눈이 많이 온다는 건 우리나라는 이 결국에 뭐야? 물이 꽉 차 있어. 물이 꽉 차니까 뭐예요? 한 해 물 걱정을 안 해.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 그러면 풍년이 들고 목이 잘 자라니까 우리나라 뭐예요? 우리나라 올해 아주 구근이 어쨌든 우리나라 구근이 번성한 나라야.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가 경인년인데 이 경인년이라는 의미를 하나하나 이 경인년이라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교태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교태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새싹을 말하는 거야. 새로 싹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경인년 60년 주기로 그럼 우리가 경인년에 예를 들어서 뭐 6.25가 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6.25가 없었다면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미 50년대 우리는 완전히 적화 통일돼 버렸었을 겁니다. 그때 6.25가 났기 때문에
빨갱이가 나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났어도 4.19 학생연맹이 일어났어도 바로 공산화가 안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다 가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봐요. 제가 장담할 건데 올해 우리나라는 한류 열풍이 미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과 미국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날 거야. 도대체 조그만 지방을 만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국에 대한 우수성을 비로소 인정하는 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비전 있고 발전할 희망이 그러니까 옛날 몇십 년 전에 인도의 시장 이 얘기한 타고로 얘기대로 한국은 보석 같은 동방 국가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대 강국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세계가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다시 번창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들이 이 60갑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 그러니까 지지는 그런데 십천가는 그런데요. 그럼 지지는 이건 계절적인 거야. 자축인묘 이게 계절적인 겁니다. 계절적인 거야. 그러니까 자 인묘진 목국이야 이게. 목국이고 봄이에요. 그런데 자부터 시작을 한 거는 천가는 갑부터 시작하고 자부터 여기가 동지가 들어서 그래. 동지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첫 해가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를 일본에다 놓고 갑자 울축을 한 거야. 그런데 인묘진이 이게 봄이야. 목국이야. 사오미가 여름이야. 그리고 신유술 가을이야. 그리고 해자축이 이게 겨울이야. 그리고 오행으로 목이고 화고 금이고 수가 되는 거야. 어때? 네. 아까 12운성에서도 얘기했지만은요. 이거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그 원리를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지가 있어. 자, 이게 대지야. 이 대지의 밑에 있는 게 기토야. 같은 토래도 이거는 양의 개념이고 이건 음의 개념이야. 우리는 대지에서 이 무토, 대지에서 열매를 거둬. 그죠? 대지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어. 그런 다음에 대지에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걷고 이거를 겨울에 저장을 해. 그러니까 이 기토는 저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사주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은 무토인 사람보다는 기토인 사람이 훨씬 더 저축 의식이 강합니다. 이 자체가 저장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해가 인에서 올라와. 여기서부터 봄이야. 봄이 돼서 이제 싹을 펴.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4, 5, 미. 이게 여름이야. 그러면 봄에서 싹을 뿌려서 4월이 되면 꽃이 펴. 꽃이 펴갖고 신유술. 여기서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는 계절이 가을이야.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술이 되면은 이거는 열매를 다 걷고 난 뒤야. 그 뒤는 그다음엔 저장을 해야 돼. 저장을 잘 해야만 내년에 또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술해. 신유술. 신유술. 저장을 해. 그래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싹을 틔울 준비를 해.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겨울이야. 겨울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준비하는 거야. 모든 걸 다 저장하는 의미를 가져. 저장을 해서 봄이 되면 싹을 틔울 준비를 해. 그러니까 이 계절적 의미와 천간의 갑부터 해서 지지의 천간과 지지를 가지고 이 구성이 잘 맞아야 돼요.
이 구성이 안 맞을 때는 이 사람이 아까 여기서 했듯이 직업관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참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은 좀 인물이 되겠어. 큰 인물이 되겠어. 라고 느끼려면은 이 사람은 이 구성이 잘 맞아야 돼. 그럼 어떻게 구성이 맞은 걸 아느냐 하면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장간의 원리를 집어넣는 거야. 네? 지장간을 왜 따집니까? 물론 그 지장간 안에 우리가 십식이론, 비견, 겁재, 식신, 상관 다 의미를 부여해. 그런데 진짜 지장간을 꼭 따지려고 드는 이유는 어떤 계절을 갖고 태어난 간목이냐 을목이냐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지장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는 사주를 물론 못 풀어요. 그러니까 지장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지장간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만 말씀드리는데 이 지장간이라는 거는 물론 처음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월이다, 인월이다. 그러면 음력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음력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우리가 1월 달이 되면 뭐예요? 벌써 1월 달이 되면 입춘이 지나면서 1월이니까 1월이 딱 입춘이 지나면서 1월이 되면 해가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따뜻해진다는 건 병화의 기운. 해가 뜨는 거니까 해를 표시하는 게 뭐예요? 병화죠. 병화의 기운이 들어있는 거야. 그 병화의 기운이 들어서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니까 그 기운에 의해서 이제 해가 떠올라온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월이에요. 자, 축, 인을 봐요. 인월이야. 여기가 1월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지장간이라는 건 한 달 동안에 1월. 그러면 1월 달에 해가 뜨니까 병화, 따뜻한 병화의 기운이 있구나. 병화의 기운이 있는데 그 병화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 앞으로 싹을 틔우려면 어떻게 돼? 지금 이게 겨울이야. 이쪽이 겨울입니다. 겨울이야. 근데 겨울에는 추워. 춥죠? 춥다는 얘기는 땅이 얼어있죠? 땅이 얼어있어. 땅이 얼어있는데 처음에 이 역학을 얘기할 때는 그 자연현상, 우리가 곡식을 걷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삶하고 직결된 거야. 그래서 해가 따뜻해지면 언 땅이 얼립니다. 이 얼어있는 땅이 서서히 녹기 시작을 해. 그거 왜 녹아야 돼요? 싹이 트기 위해서 그래. 그 싹은 어디서 떠요? 싹은 뿌리에서 뜨는 거죠. 그 뿌리가 간목이야. 즉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간목이 따뜻한 기운을 갖고 우리가 여기 땅속에 물이 차 있어. 물이 차 있어서 간목에 뿌리가 이렇게 있어. 뿌리가. 근데 이게 싹이 나오려면 여기서 싹이 올라오려면 이 을목인데 싹이 올라오려면 이 얼은 땅이 이게 풀려야 됩니다. 그 풀리는 시점이 언제야? 입춘서부터 풀리다고 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인월에 그러니까 인월 한 달이라는 속에는 병화의 기운과 병화의 기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간목이 물을 먹고 있는 간목이 얼려있던 게 풀리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 인월에는 이때 처음으로 입춘이 들어와서 따뜻해져. 따뜻해지니까 병화의 기운이 있어. 병화의 기운이 있는데 이 간목이라는 뿌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열려서 어디로? 대지 위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 인월이라는 한 달은 처음으로 태양의 기운이라는 병화를 가지면서 무토와 간목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인월이라는 건 병화와 간목과 무토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봄이 되면은 땅속에 있는 뿌리가 녹아야 돼. 그죠? 그래야지 싹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싹이 어디로? 대지 위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인중은 간목이 이게 양목이니까 오행으로 양목이니까 간목이 본기야. 근데 나머지 병화 무토에 여기가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중에 간목이 본기지만은 일주일씩 양쪽 한 달 중에서 일주일씩 병화와 무토의 기운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중에 인월에는 본기가 간목이고 병화와 무토를 갖고 있구나. 이걸 지장간을 외우는 건 바보예요. 그걸 왜 외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 역학은 절대 외워갖고는 못 풀어요, 남의 사주를.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닌 다음에 수백 가지 있는 걸 어떻게 외워요?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면은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떠올라와.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중에는 병화와 간목이 봉기고 무토가 있구나. 이게 1월이야. 그러니까 이 노래의 의미는 병화가 처음 시작하는 거로구나. 태양의 기운이 처음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의 역할은 모든 싹을 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나 그리고 싹 트는 것도 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에서 병화나 무토는 인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거기부터 해가 떠올라오고 뭐 싹을 틔워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벌써 그래서 지장간의 의미도 대단히 이걸 모르고는 사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간을 꼭 알라는 거야. 근데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알아야 돼. 묘를 봅시다. 이게 2월이야. 근데 2월은 2월이 되면은 싹이 올라와. 좀 있으면 싹이 올라와. 이춘이 지나면 1월, 2월 싹이 올라와. 그 싹이 올라온다는 거는 싹이 올라오는 게 을목이야. 근데 이 을목의 뿌리는 간목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행으로는 음목이야. 그러니까 을목이 싹이 올라오는 시기야. 그러나 이 을목은 간목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기는 을목이지만은 시작은 간목에서 시작한 거죠. 간목에서 시작을 해서 뿌리가 을목.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목은 심지가 굳고 을목은 심지가 약하다. 그건 넌센스야. 그거 아닙니다. 간목이든 을목이든 일단은 새롭게 시작하는 싹을 틔우는데 이 을목이라는 건 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을목일 줄 알고 해서 다 힘이 없고 여리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요. 아니야. 을목도 심지가 대단히 굳은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실전 예를 들지만 을묘일주들이요. 사주들. 이 을묘일주는 경신일주 못지않게 고집이 센 사람들이야. 을묘일주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는 마음속으로 참고 100번을 해야 됩니다. 그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냥 한눈에 그런 얘기를 해. 왜 그럴까요? 이건 딴 데서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땅이 얼어 있는데요. 봄이 왔어. 그 추운 겨울에 이 싹을 이게 보통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싹이 똑바로 올라와요? 아니면 꼬부라 봄에 좀 이따 이제 나가봐요. 모든 싹이 용을 쓰면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용을 쓰면서 올라오니까 이게 을자야. 그러면 그 끈기라는 게 보통 끈기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 얼어에 붙은 땅을 이기고 싹이 올라오는 그 끈기라는 게 보통 끈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지. 싹이니까 열이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주를 봤다는 죽었다 까내도 못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성품을 죽었다 까내도 얘기 못해요. 그러면 을목일주는 예를 들어서 열이다 그러면 을목일주는 그 우리나라 그럼 여기서 장관 중에 을목일주가 없을 것 같아요? 을목일주도 그 심지가 얼마나 강한데요. 큰 힘을 못한다? 을목일주도 큰 힘을 많아요. 그런 소리다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당한 끈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묘에 우리가 흔히 지장간의 을목과 간목인데 이게 물론 이게 음목이니까 을목이 물론 동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각각의 의미를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지. 이걸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얘기하면 진월인데요. 1, 2, 3입니다. 3 있는데 그까지만 해. 찰력 그까지만 해. 됐어. 3월이 있는데요. 3월이 있는데 이 3월이라는 게 이 3월이 봄이 싹이 터. 그러면 3월, 음력 3월이라는 한 달 동안의 기운은 어떻게 됩니까? 3월이 되면 싹이 올라와. 그러면 대지에 이게 오행으로는 양토야. 그러니까 무토야. 대지에 싹이 아까 싹이 을목이라고 그랬잖아. 대지에 싹이 올라오는 시기야. 그러니까 진중에는 무토가 본기고 싹이 올라오는데 싹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봄비가 내리죠. 봄비가 내리잖아요. 그 봄비가 내리는 게 개수예요. 아까 얘기하다 말하는데 임수는 물이 차 있는 게 임수예요. 임수야. 근데 임수가 봄이 되면 대지로 올라가는데 그리고 모자르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비가 와. 그 비가 오는 글자가 이게 개자예요.
이 개수라는 것, 개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주 구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감을 때 비가 오면 어때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감을 때 비가 와봐. 얼마나 이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글자 안에 정답이 있는 건데, 하늘, 요 안에 하늘 철자가 들어있는 게 하늘에서 군영이 뚫려서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수는 옛날에 비우자하고 똑같이 쓴 거예요. 나중에 성명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시중에 무슨 뭐 음양 소리 오행이라고 해서 뭐 이름자가, 우리나라들 귀가 얕다고 사기꾼들 많아요. 이거 참 큰일 났어. 아니, 이름자 바꾼다고 그 사람 운명이 바뀌겠어요?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 타고난 사주야. 그럼 성명학이라는 건 그 사주 나쁜 오행, 이 사람은 금이 없어. 그러면 금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보충시켜서 좀 도움을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또 하나, 원래 이 사주라는 주역 자체가 한문이야. 그러니까 한문의 의미를 가지고 져야지 맞는 거지. 한글이라는 소리 오형으로, 야, 꽃뱀이, 꽃순이, 예를 들어서 이쁜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한글로 해서 뭐 소리,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해서 그게 좋은 이름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시중에 지금 뭐 성명왕이라고 뭐 그냥 소리 오행이다 해갖고 수십 군데가 성명, 국민들 현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도 앞으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가 용신이다, 이 사람이. 수가 용신인데 이 사람이 개수가 용신이다. 이 사람은 꼭 개수가 들어와야 돼. 개수가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글자에다 반드시 무슨 글자를, 비우자를 넣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수가 용신인데 물이 차 있는 임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물수자를 넣는 거야. 근데 물수 3세변. 근데 물수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많잖아요. 그런 의미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나쁜 기운 필요한 거를 도움을 주는 거지. 부르기 좋은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 말 같은 소리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명학에 대한 얘기도 주역을 갖고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름도 이런 우리가 모카토금수라는 오행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사람 이름을 짓는 거지, 그냥 막연히 막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적이라도 이 사람이 수인데, 수는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 물이 모자랄 때 하늘에서 오는 게 개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적이라도 이 사람이 개수가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름자에 뭐 비우자를 쓴다든가 또는 30원이 들어가는 물수자를,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사주가 차다. 그래서 태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병화니까 이게 태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불화자를 쓴다든가, 불화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좀 많아요. 그런 의미로 해서 하는 거지. 그러고서 이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매라고 소리 오행으로도 좀 잘 구성이 잘 굴러다라고 해서 맞히는 거지. 그거 이름 소리 오행이 아무리 좋은들 뭐 할 거예요. 근본적인 주역의 원리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 사주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야.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막말로 전두환 대통령 얘기합시다. 전두환 대통령 이름이 뭐야? 깡패 이름이야. 두한이가 깡패 이름이죠. 아니 어쨌든 두한이나 한자 자체가 그 깡패 글자야. 근데 그 사람 대통령이 됐어. 독재가 됐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은 역대 대통령 10명도 안 돼. 그렇잖아요. 5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야. 그럼 전두환 이름이 나쁘니까 이름 바꾸면, 그 사람 이름 바꾸면 대장도 못했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가 참 어리숙해요. 답답합니다. 제가 좀 건방지지만 제가 그래서 영의적인 것보다도 사명감을, 이걸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사명감을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월에는 본기가 묻어지만 봄에 돼서 싹이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진 중에 을목과 개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본 원리를 알아야지 그걸 외워서 될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중에 봄에 싹이 올라오는 계절이구나. 그러니까 그 중에 개수가 들어있으니까 개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그려서 해석을 해야지. 이걸 일일이 외워갖고 될 상이 아니라고요.
이 역학이라는 거는 이게 예? 이게 한눈에 그러니까 남이 사주를 물론 이제 실전이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사주들을 쭉 설명을 하겠는데요. 많은 사주를 갖고 할 때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지 이걸 일일이 다 외워서 하려고 그러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외워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사실은 오늘 그냥 한번 들어보겠다는 분들이 거의 다고 거의 다 한두 분 빼놓고는 다 그냥 들어보시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 강의식으로 또 촬영도 할 거 해서 공개 강의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냐면은 십신의 이론, 십신의 의미가 모르는 분은 여기를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분은 사주는 뽑을 줄 알아도 십신의 원리를 모르는 분은 이거를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우리가 화요일 날 6시 반부터 저녁에 지금 그 중급반을 이번 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십신이론을 처음 그러니까 비경 겁재부터 새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걸 하니까 만약에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의미를 모르신 분은 거기 와서 들으시고 사주를 뽑을 줄 알고 십신 용신은 정확히 잘 못 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알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용신론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이 사주에서 용신이 필요하지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용신에 통하는 겁니다. 그건 햇소리 하는 거예요. 사주의 용신을 정확히 뽑을 줄 알아야만 사주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겁재 비견 좋다 나쁘다 용신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재가 좋다 나쁘다 관이 좋다 일단 용신이 돼야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용신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본 강의는 오늘이 14일인데요. 21일 날 정식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공개 강의식으로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추운데 오셨는데 하여튼 역학이라는 의미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방향을 기본적인 것만 조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배워야 된다는 거는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용신을 정확히 뽑을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단순히 신강이다 신약이다만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용신의 의미를 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이 사주의 흐름을 정확히 짚을 수가 있어요.